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얼마 전 한 차례 이혼을 경험했어요. 제 전 남편이 글쎄 바람을 피웠거든요. 그것도 무려 8살이나 어린 새파랗게 젊은 것이랑요. 제 친정집은 잘 사는 편입니다. 거기다 저는 직장도 탄탄하고 능력도 좋아요. 연봉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러니 시모에게 저는 그저 빛과 소음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두고두고 옆에 두면서 뽕을 뽑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남편의 불륜으로 결국 이혼하게 되었고, 이때 시모는 땅을 치며 아쉬워했습니다. 오죽하면 저 대신 상가녀 머리채를 다 잡으셨겠어요? 하긴 남편 머리채까지 잡았는데 상가녀는 당연한 처사였겠죠. 아무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남편과는 동호회에서 만나 결혼했어요.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신혼집이며 혼수, 결혼 비용은 친족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어요. 물론 남편이 모은 돈도 합했지만 제가 모은 돈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대략 1억 5천 정도 가지고 있었고 남편은 3천이 전부였거든요. 그러니 시모 입장에서는 능력 있는 며느리를 얻게 되었으니 봉잡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아주 며느리 자랑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 아무리 내 자식이지만 이런 며느리 얻기 쉽지 않잖아. 그래서 여기저기 자랑했더니 다들 부러워 죽으려고 하더라고. 이제부터 시어머니를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엄마를 생각하렴. 시어머니도 엄마와 다름없지 뭐. 어려운 거 있으면 뭐든 말해. 내가 다 도와줄 테니. 알겠지 우리 새아기? 결혼 허락받으러 집에 방문했을 때부터 거선발로 마주해준 사람이 바로 시모입니다. 시모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제 능력과 보유한 집안을 무척 마음에 들어 했어요. 아무리 귀한 아들일지라도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제 짝으로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시모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복인가. 제 발로 복이 걸어 들어왔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를 아주 귀빈 대접하면서 급진이 대하더군요. 그래서 어린 신우한테 새언니로서 깍듯하게 모시라면서 버릇없이 구는 꼴을 못 봤어요. 대신 돈은 조금 들어갔지만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 괜찮았어요. 왜 사람이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내어줘야 한다잖아요. 저는 시댁에서 급진한 대접을 받는 대신 경제적인 도움을 주며 지냈습니다. 어떤 이는 호구 잡힌 바보 아니냐고 한마디 거들기도 했어요. 뭐 나쁘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엄연히 호구는 아니었습니다. 시댁 일이라고 무조건 다 내어주지 않았고 쓸 때와 아닐 때를 딱 구분해서 돈을 줬거든요. 아니 내가 얼마 전에 동창회를 다녀왔는데 글쎄 내 친구네 며느리가 비싼 안마의자를 덕하니 사줬다더라. 그것도 일시불로. 그 집 며느리도 한능력 하나 봐. 그 비싼 걸 한 번에 사준다니. 나이 들어서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다고 했더니 사줬다더라. 저도 작년 어버이날에 선물을 사드렸잖아요. 그랬지. 그런데 친구네 안마의자랑 우리 집 안마의자가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 아무래도 걔네는 이번에 사서 최신형이라 그런 거겠지. 그래서 최신형으로 바꾸고 싶으세요? 아니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좋게 하겠지. 작년에 사드린 안마의자도 아직 최신이에요. 앞으로 매년마다 안마의자 바꿔달라고 하실 거예요? 그냥 부럽다고 한 소리지 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굳이 안 써도 될 일에 돈을 사용하는 거 좋지 않아서 그래요.
아이, 물론 그렇게 하지. 그럼 피부과 1년치 등록해주는 건? 몰랐는데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거든. 그런데 글쎄 피부에 광이 쫙쫙 흐르는데 보기 좋더라. 차글야글한 주름도 팽팽하게 펴진 게 꽉 젊었더라고. 나도 그렇게 관리받으면 작은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며느리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 하나 못하겠어? 이럴 때 잘 나가는 며느리도 좀 봐야 하지 않겠니? 시술 받고 싶으세요, 어머니? 그거 한번 관리받으면 계속 받아야 해요. 특히 피부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요. 더군다나 저도 관리 안 받는데 어머님이 받으시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1년만 받고 말 거 아니고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돈 대야 하는데 그건 어려워요. 죄송하지만 그건 못 해드리겠네요. 정하고 싶으시면 그이한테 말씀해 보시던가요? 아유, 너도 못 해주는 걸 걔가 어떻게 해줘? 싫으면 말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돈도 잘 벌면서 그까짓 거 뭐 그리 비싸다고. 아유, 됐다. 더럽고 치사해서 않고 말지. 저 안마의자고 확 팔아버리고 피부관리 받으련다. 시모는 돈 많은 며느리에게 어떻게든 이것저것 뜯어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뭐든 다 퍼주고 쉽게 휘둘리는 호구가 아니었어요. 적당한 선을 지키며 아닌 건 아니라고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모의 좁은 속이 나만하질 않았죠. 돈 많은 며느리 얻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쉽게 지갑을 열지 않으니까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제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를 얄미워했을 겁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결혼하기 전 돈 많은 며느리라고 입꼬리 올리며 좋아하던 시모를 보고 한 가지 결심한 게 있었습니다. 시댁 사람들에게 절대로 호구 잡히지 말자. 호구처럼 쉽게 보이지 말자. 라고 말이죠. 나름대로 제가 주도권을 갖고 잘만 쳐낸다면 결혼 생활에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제 결혼 생활의 가장 큰 복병은 시모도 아닌 신우도 아닌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집안꼴이 엉망이네. 먹은 건 좀 치워놓지 그랬어. 일찍 퇴근했을 텐데 집안일도 좀 해놓고. 몰라. 귀찮아. 귀찮다고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떡해. 퇴근하고 왔으면 얼른 쉬어야지. 아침부터 이리저리 불려다니면서 고생했는데 마음 편히 쉬지도 못해? 그런 뜻이 아니잖아.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렇지. 그렇게 꼴 보기 싫으면 네가 해. 그럼 되잖아. 아니면 사람을 쓰던가. 돈도 많으면서 가정부를 왜 안 쓰는데. 돈 많다고 다 가정부 쓰니 우리 둘이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안 쓰는 거지. 몰라. 난 피곤해서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래. 일하느라 피곤해서 쉬고 싶은 마음 이해할게. 그 마음 모르지 않으니까. 그런데 자기 말을 왜 그렇게 해? 언제부턴가 말 되게 막 한다. 처음에는 기분 탓인가 싶었는데 아니야. 연애 때는 이렇게 안 굴었잖아. 내가 이번 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그동안 뭔가 싶었는데 오늘 좀 물어보자. 대체 왜 그러니? 여기서 연애 때 이야기가 왜 나와? 그럼 결혼한 마당에 계속 떠받들고 살까? 당신이 무슨 공주야? 귀찮게 정말. 퇴근하고 겨우 쉬는 사람한테 시비 거니까 좋냐? 제발 적당히 좀 해.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결혼하면 다들 이러고 살아. 결혼했으면 서로 좀 편해지고 그러는 거지.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따지고 드는데. 됐고 그만하자. 나 쉴 거니까 건드리지 마. 간혹 결혼하기 전과 후가 바뀐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그런가 보다. 그런 일도 있구나 하면서 넘겼는데 실제로 제가 겪으니까 피부처럼 와 닿았어요. 저희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 정말 딴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알던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연애 때는 한없이 자상하고 저밖에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저를 귀찮아하고 막대하게 일쑤였습니다.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해도 서로 간의 예의와 존중이 필요한 건데 말이죠. 결혼하고 나서 확 바뀐 남편 때문에 당황스러운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연애 때보다 더욱 편해진 사이니까 그런 건가 싶기도 했지만 점점 심해지는 행동에 서운함이 컸습니다. 나를 다 잡은 물고기라고 생각하는 걸까? 원래 이런 사람이었던 걸까? 별의별 생각으로 괴롭기만 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대체 왜 이러냐며 물었지만 그때마다 돌아오는 답은 싸늘하기만 했어요. 제발 연애 때 이야기 좀 작작 하라는 겁니다. 그놈의 연애 때. 도대체 본인에게 뭐 이리 원하는 게 많냐고 짜증을 내더군요. 그리고는 저를 연애 때에 얽매여 있는 이상한 사람 취급까지 하더군요. 이건 제가 상상하던 결혼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면 절대 결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이혼 생각을 아예 안 해본 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평생 살아야 한다. 어쩌면 이것보다 더한 취급을 받으며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래서 이혼을 고려하기도 했지만 막상 쉽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생각하면 참 우습겠죠? 돈도 많고 능력 좋은 사람이 왜 이혼을 못해서 이러고 있나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어린 시절 제게는 한 차례 아픔이 있었어요. 바로 부모님의 이혼이었죠. 그 후에 저희 엄마는 몇 번의 재혼을 거듭하셨고 지금의 새아빠를 만나 정착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재혼과 이혼의 연속으로 힘든 삶을 살아야 했어요. 어린 나이에 가족의 울타리가 삐거덕거리게 되니까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결심을 했죠.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저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가정에 책임을 지고 잘 살아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생각이 견고해져서 결혼의 실패를 용납할 수 없는 성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건 남편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리 막 나가도 제가 쉽게 이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제 삶에 늘 질문을 던지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참다 폭발하고만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뭐야? 자기 아직까지 자는 거야. 가만히 있어봐 지금. 자기야, 지금 8시야. 지각이라고. 좀 조용히 좀 해. 모처럼 늦잠 자는데 왜 깨우고 그래? 늦잠은 무슨. 내 말 안 들려? 지각이라니까. 나 출근 안 하니까 신경 쓰지 마. 출근을 안 한다고? 왜? 오늘 연차 썼어? 아니, 그냥 관뒀어. 8시가 조금 넘은 시간까지 남편이 출근 준비를 안 하고 자고 있길래 놀래서 깨웠더니 대뜸 관뒀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지금 무슨 소리냐며 잠자던 남편을 흔들어 깨웠어요. 갑자기 왜 관뒀냐며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그게 무슨 짓이냐면서 눈도 안 뜬 남편을 억지로 일으켜 앉혔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잔뜩 짜증을 내더군요. 왜? 내가 내 마음대로 관두지도 못하냐? 결혼했다고 너한테 일일이 다 허락받아야 하냐고. 누가 허락받으래. 적어도 상의는 할 수 있잖아. 우리가 뭐 남도 아니고 부부인데 관둔다는 말도 못 해주냐고. 귀찮게 되게 뭐라고 하네. 그냥 그렇다면 그런 줄 알면 되잖아. 자는 사람 깨워서 이렇게 난리칠 일이야? 누가 보면 내가 엄청난 잘못이라도 한 줄 알겠네. 그래. 일이 힘들면 얼마든지 그만둘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지금 그거 가지고 뭐라 하는 게 아니잖아. 적어도 사전에 나한테 온질이라도 줄 수 없었냐 이거지. 나 정말 자기네 이럴 때마다 너무 서운해. 우리 부부 맞니?
내가 자기 아내 맡기는 한 거야? 미리 말도 없이 통보한 거 정말 기분 나빠. 이런 적이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말하잖아. 관뒀다고. 당신이 먼저 말한 게 아니잖아. 이 시간까지 출근 준비 안 하길래 물어보니까 말한 거지. 그것도 참깨를 짜증내면서.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별것도 아닌 걸로 아침부터 사람 귀찮게 하고 있어. 뭐라고. 지금 말 다 했어? 몰라. 모른다고. 쫑알쫑알 말 더럽게 많네. 어떻게 우리 엄마보다 더하냐? 제발 나 좀 가만 놔둬.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남편은 아침잠을 깨운 걸로 제게 온갖 짜증을 퍼부었습니다. 정작 본인이 제게 잘못한 건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요. 녹아보면 철부지 아들을 데리고 사는 줄 알 겁니다. 저도 지금 이게 뭐 하는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곧냥 결혼했는데 아들을 키우는 기분을 계속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되도록 제 가정 지키고 잘 살고 싶었습니다. 이혼이라는 실패를 겪고 싶지 않아서 참을 만큼 참았고요. 그런데 이런 남편을 보니 그동안 무엇을 위해서 참은 걸까? 실패를 겪고 싶지 않은 그깟 자존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할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그래서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고민 끝에 이혼을 결정했어요. 이혼을 겪고 싶지 않았지만 이런 남편을 데리고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남편에게 속아서 결혼한 거잖아요.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결혼은 무슨 사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당당히 이혼을 요구했어요. 그러자 남편의 반응이 대박이더군요. 뭐, 이혼? 잠깐만,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지금 나한테 이혼하자고 했어. 그래, 이혼하자고. 나 더는 너랑 같이 못 살겠어. 남편을 데리고 사는 건지 아들을 데리고 사는 건지 헷갈리더라. 사춘기인 아들 같은 남편은 필요 없거든. 조용히 합의 이혼하자. 너도 나랑 사는 거 별로였지. 그래서 그렇게 막 행동한 거 아니었어. 남편은 방심하다 큰 코 다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본인이 막 꿇어도 제가 언제까지 참고 넘어가 줄 줄 알았나 봐요. 결혼 실패를 경험하고 싶지 않다는 제 마음을 정확히 알고 이용하면서 그동안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던 거겠죠. 그러다 제가 먼저 이혼하자고 말하니 적잖이 놀랐나 봅니다. 오버오버 하더니 시모한테 도움을 요청한 것 같더라고요. 이혼이라는 말에 화들짝 놀란 시모는 버선발로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왜 이혼 타령을 하는 거냐며 저를 타이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모에게 이혼하는 이유를 다 말했습니다. 그간 남편이 제기한 행동부터 말도 없이 회사 관둬놓고 짜증 부린 것까지 모조리 다요. 그랬더니 시모는 남편의 등짝을 막 때려대더니 제게 미안하다고 대신 사과했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엄마가 새아기한테 잘하라고 했지. 왜 여린 새아기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어? 말도 없이 회사 관둔 놈이 뭘 잘했다고 짜증을 내. 너 당장 새아기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 어서. 아니다. 나도 같이 무릎 꿇고 사과하마. 아들 잘못 키운 죄인이지 내가. 어머님 뭐 하세요? 이러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도 어쩌겠니. 아들 잘못 키운 어미로서 마땅히 용서를 빌어야지. 새아가 남자랑 원래 이래. 이렇게 철이 없다. 나이만 먹었지? 정작 하는 짓 보면 이렇게 애 같을 수 없어. 내 새끼라고 뭐 별 수 있겠어? 똑같지. 앞으로는 이런 일 절대 없게 아마. 아무리 결혼했어도 부모로서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거야 이놈아. 엄만 그 철딱선이 없는 행동 다 받아줬지. 새아기가 어디 네 엄마인 줄 알아. 아니 나는 시끄러워. 얼른 새아기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하지 못해. 결혼까지 해서 이렇게 엄마 무릎 꿇리게 하고 아주 잘하는 짓이다.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이거사. 네 주제에 새아기 만나 결혼하는 게 가당키나 하냐고. 매일같이 떠받들어 살아도 모자라는데 어디서 감사한 줄도 모르고 말이야.
어서 무릎 꿇어. 시모의 고함에 남편은 한껏 주눅에 들어서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는 시모 옆에 무릎 꿇고 앉더니 제게 잘못했다고 사과하더군요. 자기야, 미안해. 내가 그동안 제멋대로 굴어서 많이 속상했지?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너 앞으로 한 번만 더 세하기 힘들게 하면 아주 가만 안 놔둘 줄 알아? 확 그냥 꼬져 파버리기 전에 잘하란 말이야. 알겠어? 알겠어. 앞으로 잘할게. 아이고 세아가, 내가 정말 다시 한번 미안하다. 내 새끼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 잘하는 것이 있다면 잘못한 것을 다시 저지르지 않는다는 거야. 이렇게 무릎 꿇고 사과까지 했으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그래도 달라진 모습 보여줄 기회는 한 번 줘야 하지 않겠니? 앞으로 다시는 제멋대로 굴지 않고 너한테 잘할 거야. 그렇지. 내가 보중하마. 이런 일 또 생기면 내가 아주 머리털이란 머리털은 쥐에다 뽑아놓으마. 그러니 우리 아들 한 번만 용서해줘.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혼을 생각하니? 부부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자주 싸우기도 해.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너그럽게 이해해주면 안 될까? 다시는 안 그런다고 절석까지 약속했으니까 한 번만 용서해주렴. 응? 아무리 제 돈과 능력이 좋아도 그렇지. 시모가 이렇게까지 행동할 줄은 몰랐습니다. 시모의 으름장에 남편은 한껏 주눅이 들어있어요. 저는 이번 기회에 그동안 쌓인 감정을 다 쏟아냈습니다. 결혼 전과 결혼 후 달라진 행동에 관한 것까지 모두 다요. 그랬더니 시모가 옆에서 남편에게 왜 그랬냐고 야단쳤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시모가 책임지고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며 저를 다독였어요. 능력 있는 며느리 잃는 건 어지간히 싫었나 봐요. 하긴 그만한 용돈을 챙겨주기 쉽지 않죠. 아무튼 시모는 남편을 질책하면서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리기 위해 가진 노력을 다했습니다. 시모 등살에 남편 역시 제게 쩔쩔맸고요.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제 마음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혼하려고 했는데 그때 운명의 장난처럼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죠. 아이고, 하늘도 이혼하는 거 반대하나 보네. 그래 세아가, 아이까지 가진 마당에 이혼은 무슨 이혼이니?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랑 따로 살고 이게 뭐야? 애한테 무슨 죄가 있다고. 다시 전처럼 그렇게 제멋대로 구는 일 없으니까 다시 마음 다잡고 잘 살지 그러니. 애까진 가진 마당에 이혼하기 좀 그렇잖아. 뱃속에 있는 아이도 생각해야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여러 가지로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솔직히 아이도 없으니까 이혼하는 것이 크게 문제되지 않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임신이라니, 제 뱃속에 한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을 겪으며 힘들게 자랐던 저 자신을 생각하니 아이한테 못쓸 짓 하는 것 같아서 미안했어요.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이혼을 감당해야 하는 아이를 생각하니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던 와중에 시모와 남편은 이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저를 설득해 나갔습니다. 정말 신중히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저보다 아이의 행복을 우선으로 생각하게 되더군요. 남편이 전처럼 자상하게 저와 아이한테 잘하고 가정에 충실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접고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고 했죠. 그렇게 한 차례 이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시모의 말대로 남편은 다시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연애 때의 모습으로 돌아온 듯 했어요. 한없이 자상했고 hul몸이 아닌 저를 잘 챙기곤 했습니다. 시모 역시 임신 초기라고 저를 끔찍이도 챙겨줬고요. 그렇다 보니 서운했던 감정이 점차 흐려지면서 태어날 아이를 기대하며
하루하루 설렘 가득 행복하게만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말 우연히 남편의 충격적인 사생활을 알게 되었어요. 언제부터인가 부쩍 핸드폰을 붙잡고 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뭐 어디 연락이 올 때라도 있냐고 물었는데 그때마다 일이 많아져서 바쁘다고 하더군요. 언뜻 보니 밤새 컴퓨터로 일을 처리하느라 바빠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싶었죠. 일로 수정하고 확인할 게 많아져서 태블릿 PC며 노트북이며 늘 끼고 살았거든요. 출근할 때는 꼭 들고 다녔는데 딱 한 번 새벽까지 일하느라 그만 늦잠을 자고 만 거예요. 자기야, 서재 정리하다 보니까 노트북을 두고 갔던데. 그래? 노트북 없어도 괜찮아? 이거 필요하지? 뭐 그렇기는 한데 그럼 내가 챙겨서 가져다 줄까? 당신 어제 일한다고 새벽까지 서재에 있었잖아. 업무상 이 노트북 필요할 것 같은데 내가 금방 챙겨서 가져다 줄게. 아니야, 됐어. 괜찮아. 얼마나 아진데 무슨. 그냥 놔둬. 진짜 괜찮으니까. 정말 괜찮겠어. 그렇다니까. 진짜 괜찮으니까 신경 쓸 거 없어. 그리고 말이야. 내가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되도록 노트북 건드리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별 뜻은 아니고 내가 새벽까지 작업한 게 있는데 혹시 뭐 잘못 눌러서 날아가면 낭패잖아.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내가 당신 노트북 만질 일이 뭐 있어. 안 건드리고 그대로 둘게. 그래. 알겠어. 고마워. 정신없이 황급히 출근한다고 노트북을 놓고 간 남편. 괜찮을까 싶어서 연락했더니 남편의 반응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당황스러워 했는데 그게 제가 노트북을 건드릴까봐 걱정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남편도 남편의 사생활이 있는 거고 남자로서 뭐 야한 영상이라도 봤나 싶어서 알았다고 하고 끊었어요. 그리고는 별 생각 없이 그대로 뒤돌아 나가려던 그때였습니다. 노트북에서 카톡 알림장이 뜨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보낸 사람의 이름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정감 가는 애칭으로 저장이 되어 있더군요. 그것도 뒤에 하트까지 붙여서요. 뭐지 싶었고 망설이다가 호기심에 카톡 알림장을 클릭했어요. 그러나 암호가 걸려 있더군요. 뭔가 모르게 이 카톡을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에 머리를 굴려서 이런저런 번호를 눌러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편 노트북의 비밀번호를 풀고 말았죠. 시모 생신이더군요. 노트북 화면이 켜지고 카톡을 살펴보다가 그만 봐서는 안 될 남편의 사생활을 그대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글쎄 어떤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더군요. 서로 사랑한다, 보고 싶다. 자기라는 호칭을 써가면서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심지어는 둘이 함께 찍은 사진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일이 많아서 출장도 자주 다니고 바쁘다고 했는데 다 거짓말이었어요. 저 몰래 어린 계집애랑 바람 피우느라 바쁜 거였습니다.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는 잠시 뇌가 정지된 듯 멍했지만 이내 차분하게 그 여자에 대해서 파고들었습니다. 둘이 대화 내용도 따로 저장해놓고 소셜 네트워크에서 그 여자에 관해 검색해서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과 무려 8살 차이 나는 연하더군요. 손발이 덜덜 떨리고 자존심이 무척 상했습니다. 이혼하려던 걸 참고 받아줬더니 이런 식으로 제 뒤통수를 칠 줄 몰랐어요. 너무도 화가 나고 괘씸했습니다.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고 배신의 상처로 엉엉 울기보다는 둘을 어떻게 참교육시켜줘야 하나 복수할 마음만 들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음 날 불륜을 전문으로 잡아주는 업체를 찾아가 남편의 내연녀를 자세히 조사해달라고 의뢰했죠. 며칠 후
남편의 내연녀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나이부터 이름, 그리고 어디 사는지까지도요. 둘이 어디서 자주 만나 데이트하는지 별의별 정보를 다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치가 떨리도록 화가 치솟았어요. 감히 날 두고 바람을 피우다니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을 보자마자 그대로 뺨을 한 대 때리고 말았어요. 감히 내 뒤통수를 쳐? 이혼할 뻔한 거 겨우 마음 돌리고 받아줬더니 이런 식으로 날 비참하게 만드니 심지어 뱃속에 애까지 있는 마당에 바람이 가당키나 하냐고. 8살이나 어린애랑 노니까 좋니?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식한테 부끄럽지도 않냐고. 저기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 지금 그게 중요하니. 아니 난 다시 한번 너한테 기회를 줬어. 뱃속에 아이까지 있으니까 흔들리는 마음 다잡고 다시 한번 잘 지내보려고 노력했다고.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 모르게 언제까지 이럴 생각이었니? 정말 이해가 안 가. 바람 피울 거면 그냥 이혼하지 그랬어. 내가 임신해서 차마 그러지 못한 거니. 그럼 바람을 피우지 말았어야지. 애를 생각해서라도 마음 다잡고 잘 살아볼 생각을 하던가. 자신 없으면 이혼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동안 감쪽같이 속일 수 있어. 네가 아무리 못나게 굴었어도 다 이해하고 참았어. 그런데 이건 아니야. 바람 피운 건 도저히 용서가 안 돼. 우리 이혼해. 그래. 내가 당신한테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알겠어. 우리 이혼하자. 그런데 그 전에 변명 아닌 변명을 좀 해보자면 나도 숨쉬고 살 명분이 필요했어. 이혼할 위기 넘긴 뒤로 안 그래도 비참한 마음이 더 비참해지더라. 왜인 줄 알아? 당신도 알잖아. 내가 당신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거. 돈이고 능력이고 뭐 하나 당신보다 잘난 게 없잖아. 나도 잘 알고 있는데 엄마는 툭하면 저런 아내 어디서 구하냐고 나더러 무조건 바짝 엎드려 살라고 하시고. 근데 그거 알아? 나도 아는데 주변에서까지 그러면 나 자존감이 바닥을 친다고. 당신이랑 살면서 내가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야. 알아. 그래서 그게 내 잘못이니. 난 결혼해서 단 한 번도 너한테 눈치 준 적 없어. 나보다 돈 못 벌고 능력 없다고 무시한 적 한 번도 없다고. 알아. 당신은 날 존중해주고 잘 대해줬지. 그런데 당신은 그 잘난 배경 하나만으로 난 이미 진 기분이라고. 당신의 존재 자체가 날 작게 만든단 소리야. 그럼 그때 이혼하자고 했을 때 왜 붙잡았니? 차라리 그때 이혼하는 게 나았잖아. 무서웠어. 남들이 부러워하는 당신과 결혼했는데 이혼하면 다 끝이잖아. 엄마가 난리칠 것도 두렵고 당신이랑 끝내면 내가 진짜 초라해질까봐 그게 너무 무서워서.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당신하고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정말 면목 없어. 그런데 나 진심 아니야. 그냥 잠깐 데리고 논 것뿐이야. 진짜야. 아이 태어나기 전에 얼른 정리하고 가정에 집중하려고 했어. 걔한테는 내가 능력 있고 멋진 사람으로 보이니까 남자로서 뭔가 기분이 좋더라. 그래서 그 맛을 못 끊고 잠시 즐긴 것뿐이야. 그런데 딱 거기까지. 그 이상으로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거 절대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건 그저 당신뿐이지. 걔는 그냥 내 자존감을 충족시켜줄 수단일 뿐이고.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니? 너 정말 여러 가지로 사람 정 떨어지게 하는구나. 여보, 지금은 내가 하는 말이 다 듣기 싫고 이해 안 되겠지. 우선 진정하고 조금만 시간을 가지면서 생각해보자. 그러나 내가 얼른 정리할게. 정리하거나 말거나 저는 관심 없었습니다. 이미 이혼을 확정지은 상태였어요. 남편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그저 단순한 호기심이었다고. 남자들은 다들 한 번씩 한눈 판다고 떠들어대더군요. 그러면서 단 한 번도 진실한 마음을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바람이 아닌 건가요? 아니잖아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큰소리 치면서 싹싹 비는데
코웃음이 나오더군요. 바람 피운 걸 안 들킨 남자는 있어도 딱 한 번만 피운 남자는 본 적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경하게 이혼을 밀고 나갔어요. 그러자 남편은 상간녀와 정리했다고 큰 소리쳤고 잘못했다며 계속해서 저를 붙잡았죠. 급기야는 유책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며 버텼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 대해서도 자신의 자리를 주장하며 나섰어요. 여기서 더 설상가상인 것은 바로 상간녀였습니다. 자기가 뭐라고 당당하게 저를 찾아와서 한바탕 난리를 치더군요. 여자로서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분말 없이 그냥 이혼하면 그만이지. 뱃속에 있는 애 걸고 넘어지면서 오빠 발목 잡고 싶냐고요. 그러면 내가 놔둘 거를 생각하나 본데 어림도 없어. 나 오빠랑 절대 못 헤어져요. 아니, 안 헤어져. 아이 가지고 남자 붙잡는 거 여자로서 비참하지도 않나. 나라면 죽는 것보다 더 싫을 것 같은데. 그냥 곱게 나가 떨어지세요. 오빠는 날 많이 사랑해요. 나를 더 일찍 만났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했고 이 결혼 자체를 후회했다고요. 태어나면 내가 얼마든지 키워줄 수 있어요. 아예 아이까지 놓고 가면 더 땡큐고. 한 번만 더 아이 가지고 오빠랑 내 사이 흔들면 나 그때는 정말 가만히 안 있어요. 임산 보고 뭐고 가만히 안 놔둬. 참, 지가 잘 노르시죠? 상간녀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인지 너무 저급해서 상대할 가치를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오빠 조금 더 미련 없으니까 구워 먹든 삶아 먹든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이혼장을 내밀었고 버티는 남편으로 인해 소송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모가 저를 찾아왔어요. 저는 이혼 소식을 듣고 뜯어 말리려고 온 건가 싶었는데 시모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우리가 이혼 소송 중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눈치더군요. 새아기 집에 있니?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오랜만에 밖에서 맛있는 거나 먹자고 왔지. 모처럼 우리 새아기랑 데이트하고 싶어서.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그럴 기분이 아니라서요. 에이, 그러지 말고 같이 나가자. 너한테 보여줄 것도 있어서 그래. 아주 잠깐이면 돼. 바로 옆이야. 갑자기 들이닥친 시모는 급히 같이 어디 갈 데가 있다며 저를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럴 기분이 아니라고 거절했지만 시모는 정말 잠깐이면 된다고 저를 떠밀었어요. 갈 때까지 줄을 기세길래 하는 수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저를 데리고 저희 아파트 옆동의 빈집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어디기는 네 신혼집이지. 몇 달 전 신우의 결혼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미 상견례까지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뜸 저를 데리고 온 곳이 신우의 신혼집이라니 뭔가 어이없더군요. 이걸 나한테 왜 보여주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 더. 제가 알기로는 신우는 이렇게 비싼 집에서 신혼생활을 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대출을 끌어다 쓴다고 해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죠. 제가 사는 아파트 값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 신혼생활을 한다는 건지 그 와중에 궁금하더라고요. 여기가 아가씨 신혼집이라고요. 어떻게 여기서 신혼을 시작해요? 이 아파트값 만만치 않은데. 아유, 당연하지. 개주제에 어떻게 이런 비싼 아파트를 살 수 있겠니? 전세도 어림없는데 무슨. 그래서 내가 우리 며느리 찬스 좀 쓰려고 데려왔지. 우리 며느리한테 집 보여주면서 대신 좀 사달라고 부탁하고 싶어서 겸사겸사 데리고 온 거야. 어때? 너희 집보다 평수는 조금 작긴 해도 괜찮지? 이 정도면 딱 적당하잖아. 그놈이 기집애가 가진 건 쥐뿔도 없으면서 눈만 높아서는 이 집 아니면 죽어도 안 되겠대. 그러냐 하는 수 없이 우리 새아기가 새언니로서 좀 도와줘야 하지 않겠니? 제가요? 그래, 우리 새아기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정도 해준 능력은 또 되잖아. 어때? 가능하지. 솔직히 말해서 능력 안 되면 내가 말도 안 꺼내지. 그런데 새아기는 충분하잖니. 집도 잘 살고. 지금 너희 사는 신혼집도 친정에서 해준 거잖아. 새아기 돈도 많은데 가엾은 신우를 위해서 힘 좀 써줘. 네가 이 집만 계약해주면 내가 아주 시키는 거 뭐든 다 아마. 나뿐이겠어. 아들이고 딸이고 다 우리 새아기 떠받들고 살지. 가만 보면 우리 새아기 아주 폭덩이야. 돈 많은 며느리가 우리 집에 굴러 들어와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이렇게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백이지 않겠니? 정말 기가 차더군요. 안 그래도 남편 일로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상태인데 시모가 제대로 기름을 부어댔습니다. 바람난 남편에 신혼집을 마련해달라는 시모. 정말 가지가지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집 하나 사줄 능력이 안 돼요 이러는 게 아닙니다. 평소 남편이 예쁘고 제게 잘했다면 신혼집 충분히 도와줬을 거예요. 그러나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아버린 마당에 사주기는 무슨 똥물에 발 담그기 싫어서 곱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둘이 하도 가지가지 하니까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더라고요. 남편이 제게 한 것처럼 나도 제대로 뒤통수를 쳐야겠다 싶었습니다. 신혼집 사줄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어요. 그러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시모를 끌어들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모에게 알겠다고 했죠. 그러죠. 아가씨 신혼집 한번 알아볼게요. 정말? 역시 우리 며느리 배프 한번 크다니까. 이래서 사람은 여유가 좀 있어야 해. 우리 새아기를 봐. 신우를 위해서 큰 돈 아낌없이 쓸 준비가 되어 있잖니? 역시 최고야. 이 집으로 계약한다는 말은 아닌데요. 이 집 말고 다른 집으로 보여드릴게요. 아가씨가 어떤 스타일 좋아하는지 제가 잘 알잖아요. 이 집은 아가씨를 담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은 것 같은데. 어머. 그럼 이 집보다 더 좋은 집으로 해주게? 역시 우리 며느리 진짜 돈 쓸 줄 안다니까. 우리 새아기라면 또 보는 눈이 장난 아니잖니. 네 안목을 믿고 전적으로 맡길게. 다음 날 저는 시모에게 받은 집을 함께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시모는 좋다고 따라 나섰고 저는 시모와 함께 상간녀 집으로 향했죠. 시모는 허름한 빌라를 보더니 제게 여기가 맞냐고 묻더군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앞장섰고 시모는 이게 아닌데 하는 표정으로 따라 들어왔어요. 그리고 초인종을 눌러 내연녀를 나오게 했습니다. 잠시 후 내연녀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저는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신발을 신은 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좁디 좁은 원룸을 둘러보며 시모에게 말했어요. 여기에요, 어머니. 아가씨가 살 신혼집. 뭐?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시모는 어디 있던 곳을 신혼집이라고 보여주는 거냐며 노발대발했어요. 그리고 그때 내연녀 역시 제게 이게 무슨 짓이냐며 따지더군요. 남의 집에서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왜? 이러면 안 돼. 넌 남의 남자랑 바람 피웠잖아. 네가 먼저 남의 것을 넘보니까 나도 이래도 되는 줄 알았지. 뭐라고요? 됐고. 당장 나가요. 싫어. 여기 앞으로 네 신우 될 사람이 신혼집으로 지낼 곳이니까 둘러보고 갈 거야. 그런데 뭐 워낙 좁아서 오래 둘러볼 것도 없겠다. 그렇죠, 어머니?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너 지금 뭐라고 그랬니? 바람. 우리 아들이 바람을 피웠다는 거야? 네, 어머니. 글쎄 그이가 감쪽같이 바람을 피웠더라고요. 그것도 본인보다 8살이나 어린 이 여자랑 말이죠. 그래서 저희 지금 이혼 소송 중이에요. 저는 이혼을 주장하고 있고 남편은 지푸라기라도 겨우 잡고 늘어지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예비 며느리 소개시켜드리게 돼서 죄송해요.
바람난 남편도 기막혀 죽겠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쉬는 집을 사달라고 하시니 어쩌겠어요? 이렇게 현실을 보여드리는 수밖에. 보시다시피 이 여자는 저보다 능력 없어요. 앞으로 어머님을 모실 돈 없는 며느리니까 잘 한번 데리고 살아보세요. 아마 이 집에서 나와 어머님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걸요. 글쎄 쥐뿔도 없는 어머님 아들을 데리고 살 거라네요. 본인이 충분히 내조하면서 뭐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어머님 집에 들어가서 살아? 지금 사는 멀쩡한 집이 있는데. 너 아이 핑계로 그 집 홀랑 빼먹으려는 시작이구나. 어머, 얘가 지금 뭐라는 거야? 너 모르나 보구나. 그 집 내 거야. 이제야 이해가 되네. 젊은 게 뭐가 아쉬워서 유부남이랑 바람 피우나 했더니 그이가 돈 많다고 자랑했니? 잘 사는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알고 만난 모양이네. 어쩌면 좋아. 너 제대로 썩은 동아줄 잡았어. 걔 쥐뿔도 없거든. 걔가 타고 다니는 차며 사는 집이며 그거 다 내 주머니에서 나온 거야. 이제 좀 이해가 되니? 여태 내 돈으로 네 가방 사주고 밥 사주면서 거들먹거린 거라고. 뭐?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는데. 오빠가 분명. 내 말에 내연녀는 크게 혼란스러워하며 주춤거렸고 시모는 그러거나 말거나 노발대발하면서 내연녀의 머리털을 쥐어뜯기 시작했어요. 순간적으로 좁은 원룸안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시모한테 여기저기 뜯기고 맞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시모랑 내연녀 집에 오기 전에 남편한테 미리 문자를 하나 남겼습니다. 시모랑 내연녀 집에 간다고요. 남편에게 이 상황을 딱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역시나 타이밍 좋게 남편이 등장했고 뭐 하는 거냐면서 시모를 말리자 시모가 넌 또 누구 편을 드는 거냐면서 남편의 머리채를 같이 잡았습니다. 한 손에는 내연녀의 머리채, 다른 한 손에는 남편의 머리채를 잡고 뒤흔드는 시모. 얼마나 힘이 장사인지 보는 재미가 쏠쏠하더군요. 이거 누구세요? 자주 속았단 말이에요. 뒤에서라고요. 엄마. 이거 좀 넣어봐. 진짜 왜 이래. 말로 하자고.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지나가고 우린 이혼했습니다. 남편의 불륜으로 시댁은 쑥대밭이 됐고 시모는 능력 좋은 며느리를 잃었다며 얼마나 한탄스러워했는지 몰라요. 매일같이 남편을 달달볶음에 사는 듯 했습니다. 졸지에 모든 걸 빼앗기고 쫓겨난 남편. 거기다 제게 줘야 할 위자료까지 상당히 했죠. 본인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이번 기회에 뼈저리게 느꼈으면 하네요. 본인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면서 잘못을 뉘우쳤으면 합니다.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